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달랑 2개의 조항만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게 이 법제화된 게 이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에요. 지방자치법은 지난 겨울에 12월 달이죠. 21대 국회 들어서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 중에 앞으로 더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즉 뭐 쉽게 말하면 성북구청장을 지금처럼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원들 중에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의원들이 이제 성북구청장을 뽑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원이 아니라 이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제너럴 세크리터리처럼 사무총장 혹은 관리자 CEO처럼 계약제 형태로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의원들이 그 CEO한테 미션을 이렇게 주고 계약서를 쓰는 형태로 해서 관리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기관 구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기본법 2개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기관자치의 진전을 이루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사실 제가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인데요. 왜 저 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나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화됐다고는 했지만은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제 생활 주변에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 거를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실 때 보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내 삶의 주변이나 하다못해 내 그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조차도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 동네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료적으로 그냥 행정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행정기구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시민들이 이제 얻게 된 거죠. 민도는 올라갔고 시민들이 주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행정 체제나 여러 이 행정기관의 그런 상태는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이제 진보된 형태로 우리 주민 생활에 다가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죠. 이 소위 성북구 또 혹은 무슨 군 이런 작은 생활 단위로부터 정말 나의 문제를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주인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만들어 보자. 정말로 자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전국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의회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이라든지 모범 사례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2010년도 우리 지방선거 이후로 집중적으로 부각이 이제 되고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지역에서는 총화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보조적인 위치에밖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목마름들이 계속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도 바꾸고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진정한 자신의 대표 조직으로서 자치의 요람으로서 주민자치회를 한번 법적으로 보장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아예 한번 법적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기관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틀에
그 근거법은 두게 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전히 그 달랑 몇 개 조항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숙한 주민자치의 역량만큼이나 제대로 된 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본법을 따로 이제 발의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명 마을민주주의 기본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기본은 이런 겁니다. 기관, 즉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상 이 구성되어 있는 이 양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들 기관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감사 청구라든지 이제 민원을 내는 형식의 그런 이제 민원의 이 형식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마을총회 내지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나 프로세스를 설계해 놔서 그 법에 따라서 그거 이제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그 이제 그것이 정당할 경우에는 이 기관 즉 구청이나 의회와 함께 이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가 그런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 당당하게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낼 때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된 그런 마을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핵심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회를 대신한다거나 기관을 대신한다거나 즉 구청장을 대신한다거나 의회를 대신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임의 원리를 다하는 기관 즉 구청이나 의회가 또다시 진정한 대표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와 마당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 심화된 민주주의의 시민적 요구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요. 그것의 중요한 어떤 디딤돌로서 주민자치기본법을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토대 이것이 바로 이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마을민주주의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꼭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의 기본 얼개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역시 가장 이렇게 큰 권원, 그러니까 권력의 원천이지요. 그것은 주민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총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민들의 총회의 대표자로서 대표 기구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으로서 우리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한 3개 정도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 1. 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연구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자, 미국 사람 보니까 연령, 지위, 기질 관계없이 모두 결사체를 구성하더라. 자, 종교적, 도덕적 결사체, 심각한 결사체, 시시콜콜한 결사체, 별별 결사체를 다 구성하더라, 만들더라 이겁니다. 미국인들은 서로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책을 배포하며 선교사를 파견한다. 병원, 감옥, 학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 운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 후에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주민들이 정부를 들먹거리고 영국에서는 자치영주에게 해결을 요구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 인민들은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려는 또 공동의 목표를 최고의 완벽한 예술의 경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하기, Making Democracy Work, 뭐 이런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분인데요. 이태리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이태리에서 1970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70년도 초에 지방자치제도가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20년 이후에 얼마나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했는지 그 성과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그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태리 나라가 이제 부츠처럼 생겼습니다. 장화처럼 생겼죠. 밑에 사진 그림 두 개가 있는데 그 왼쪽이 뭐냐면요. 정치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진한 곳일수록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20년 후에 정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제 북쪽이 더 진하죠. 남쪽은 좀 하얗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퍼즐이 떠오릅니다. 자, 같은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됐는데 왜 어느 지역은 성공하고 또 어떤 지역은 실패하는가? 어떤 지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데 다른 지역은 만족스럽지 못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있는데 비슷하죠? 북쪽은 좀 진하고 남쪽은 하얗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시민 공동체, civic community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주장이 이겁니다. 이태리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20년 후에 각 지역마다 정치 경제적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잘 사는 곳, 경제 수준이 높은 곳, 많이 배운 곳,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 저자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 시민사회 의식과 역량이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가 구축이 되면은 주민들이 조직화가 수월하고 이들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성학자죠. 이 엘레너 오스트롬이라는 정치학자입니다. 이 정치학자가 이 책을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자, 공유의 비극을 어떻게 넘냐에 되는 것이죠. 서로 사익과 사익이 부딪히면서 남용할 경우에 공멸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방법이죠. 국가의 방법은 자, 공유자원 남용하지 마라고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제재하는 방식이죠.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 강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는 이런 국가의 방식이 있고, 시장의 방식은 공유자원을 사유제화하는 겁니다. 일단 사유제화하면은 자신의 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 경쟁적인 체제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유자원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장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2가지 방식이 다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이 엘레너 오스트롬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봤더니 그거는 자치제도에 의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치제도에 의한 방식이 무엇이냐? 공유자원, 뭐 목초지건, 뭐 어자원이건, 또 수자원이건, 뭐 공기건 아까 다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공유자원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자, 19세기의 미국의 결사의 예술. 그다음에 1970년대죠. 이태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성패.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떻게 공유자원을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기존의 고전적 연구들은 바로 주민자치와 마을민주주의가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는 시범 사업은 18년에 시작을 했죠. 18년에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매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기 있는 수치로 보시면은 18년에 95개, 그다음에 19년, 20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18년 이후에 중점 사항으로 또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치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총회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19년 기준의 자료인데 자치계획 수립은 73% 이상이 하고 있고, 그리고 총회도 61%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공적 자산인 예산을 주민들이 뜻하는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고, 그 방법으로 주민세, 그 읍면동의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주민들이 결정해서 쓰도록 하자, 예산 편성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편성에 관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총회에 연계해서 해보자.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주민자치회의원은 상당히 여성의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50% 이상 돼 있고, 이것은 저희가 표준조례를 만들고 주민자치회 내용을 홍보할 때 특정 성별이 60%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것이 많이 받아들여진 거고, 저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실제 다들 아시겠지만 동네 가면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죠. 다만 이제 사회적인 문화 혹은 경험상 여성분들이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잘 등장하지는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좀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연구가 나왔고 이제 보고서는 곧 발간이 될 텐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17년에도 저희가 평가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년에 평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습니다. 17년과 19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주민자치회 사업을 함으로써 변화된 것에 대한 표시를 좀 하게 해봤는데, 주민들은 17년도보다 이번 20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생활환경 개선 향상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됐다. 그 밖에도 보면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열심히 주민자치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그거보다 더 나아간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선출할 때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첨제를 제안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조건부 추첨제였죠. 그러니까 나는 위원이 하고 싶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추첨에 들어오는 건데, 한 개 지자체에서 무작위 추첨을 했습니다. 그 사전 교육이 없이 모든 주민들이 리스트를 놓고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추첨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묻고, 아니면 다음 사람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제를 통해서 위원을 선발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혁명적이죠. 이런 시도가 쌓이면 저희 읍면동 단위의 어떤 민주주의의 초석은 많이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들도 다음 그림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장 지휘공모제도 이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손을 들어서 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그 사업계획 같은 걸 심사해서 이 분이 좋겠다라는 의사를 자치단체장에 전달하면 그걸 감안하여 이제 임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 협업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예산의 문제, 사람의 문제, 행정 협력과의 문제, 주민 갈등의 문제, 지방 의회와의 어떤 그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최고 정점에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진 결사 조직이냐, 아니면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하나의 체계냐, 이걸 좀 결론을 지어야 나머지가 쭉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지방자치 체계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제 핵심적인 기구죠. 거기에 이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지방자치 체계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공적인 기능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약간 주민 결사 조직이 된다면 이것이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존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과 협업하는 그런 자발적인 결사 조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법안 논의에서 핵심이 될 거고, 이런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에 제안됐던 주민자치회 모델 중에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보면 협력형의 경우가 주민결사체계 같은 것일 거고, 통합형 혹은 주민조직형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체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실험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법안 논의에서는 이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치적 NGO를 만들 것이냐, 혹은 읍면동 단위의 의회 혹은 단체 혹은 의회와 단체가 결합된 어떤 지방자치 체계를 만들 것이냐를 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죠.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냐 의사결정기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동네 꽃길을 하든 마을 기업을 하든 찻집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곳이냐라는 것은 저희 현장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사 조직이냐 지방자치 체계 조직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성격이 나뉠 거라고 보고, 이것 또한 우리의 화두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무국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꽤 많고 저희의 고민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국을 도대체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되느냐에서 핵심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이 사무국의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주민 결사 조직이라면은 자발적 주민들의 회비 혹은 일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의 일정 체계가 된다면 정부 보조의 형식으로 사무국이 되겠죠. 예, 보조 혹은 정부 지원으로. 그렇죠? 이것도 위의 핵심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는 법인이어야 하는 거의 문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그 종류로 보면 임의단체 혹은 민법 상법상의 법인 혹은 공법인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주민결사 조직이냐 지방자치 조직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하기가 매우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법인 할까 뭐 이렇게만 논의하니까 사실은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하죠. 그러니까 선택하기도 어려운 거고, 핵심 질문을 해결해야 그것도 법안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 사무를 받는 것도 매우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현재 그 특별법에는 위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올라갔던 안을 보면 위탁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결사 조직이냐 아니면 지방자치의 하나의 체계냐라고 할 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 결사 조직은 위탁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 체계라고 한다면 위임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질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고민과 애매함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권한의 수준도 마찬가지이죠. 공공정책을 본격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모아서 행정과 협의하는 구조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 질문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즉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가장 총괄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이전에 이미 다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198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다시 크게 개정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되도록 목적 부분에, 지방자치법 목적 부분에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이에라고 해서 실제 단체자치라고 하는 영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 주민자치를 규정할 수 있는 주민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넣는 그러한 목적을 개정하는 부분들로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와 구체적 사안들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부분들로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의 설치 및 주민총회의 의결, 위임을 통한 기능 제정 등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법률이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은 전체 주민자치 기본법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개의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주민자치 및 추진 체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읍면동 단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9조에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주민총회가 실질적인 가장 최고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기구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의결을 받아서 상시적인 집행을 행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그 밑에 있는 분회나 분과 등 이 조직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 특광역 시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시, 군, 구라고 하는 자치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죠. 이 아울러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아래에는 도시지역에서는 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단위에는 읍이나 면이 있습니다. 합치게 되게 되면 이제 읍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부 행정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의 읍면동을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3,5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의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이 읍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의한 법인, 즉 공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예산과 이러한 재정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들에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재정적인 또는 예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포함해서 또한 공법인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기부금을 아울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의 기능은 읍면동의 주민자치 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승인을 하는 기능들로 인해서 이 읍면동의 자치규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민총회를 포괄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최고적인 재정과 개정에 대한 승인 권한들을 주민총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읍면동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사항을 심의한다든가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요한 정책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활용 계획들을 심의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의 운영 계획 그리고 주민자치의 결산들을 승인하는 기능들을 주민총회에서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이고요. 헌법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성인데 지방자치법 안에 지난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통해서 정부 입법 발의로 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넣게 됩니다. 그 안에 26조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 주민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의 권한들로 주어지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자치의 기능이라고 해서 협의 기능, 수탁 기능, 주민자치 기능들을 했던 것이 이제 지난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한 과정에서 이게 삭제되고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거법으로서 지방자치법을 두고 그다음에 개정법으로서 주민자치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초의원이고 구의원이다 보니 솔직히 대부분의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서 주요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기초의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회 인사독립권 조항이라던가 또 정책 전문의를 도입하는 제도라던가 그 다음에 기초의원도 선거 시기에 정치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거의 32년 만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당시 26조였죠. 26조의 우리 주민자치의 조항은 아무 논란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시범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는데 기존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경향성 하에서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이 낯설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한 일정한 거부 반응,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잘못 이해됐을 때 기존의 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은 지금의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고 새로운 제도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면은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이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한번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서 실제 주민자치회로 이미 많은 서울에서도 많은 곳이 전환이 되었고 1년 정도의 사이클을 돌고 나면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전혀 이것이 어떤 야당의 지지 성향이나 여당의 지지 성향이나 그런 정치적인 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그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국회의원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좀 국가의 중요한 일은 국회의원들한테, 시나 구의 중요한 일은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는
이 도지사나 또는 구청장들에게 맡깁니다. 이 만들어진 과정이 정권에 관계없이 점차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자치가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특별법에 나온 건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개정될 때 사실 그 문안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대로 들어간 건데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방자치법에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되는 현재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라는 게 좀 그저대로 특별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항이지만 기본법에 넣으면 적어도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안심하고 안정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주민 활동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망 내지는 또 이제 분노했다는 표현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정치권을 선포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행정과 의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물론 정치인들도 잘 아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저희들이 변화하면서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주민자치에는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년간 활동했고 이제 주민자치회로서 이제 2년 활동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애들한테 용돈 줄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뭐 3일 필요하면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공을 사겠다 얼마냐 2,000원이다 학생품 사겠다고 주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주면 애들이 심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참이었냐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제가 점차 크는데 계속 얘한테 내가 필요한 걸 딱딱 갖고 와라 이렇게 준다면 아이는 자발성을 잃어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법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게 주민의 복지, 문화복지 있죠. 자체가 설치, 그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